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들려줘야 되는데 제 주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드셔도 좀 더 참으시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위로의 말씀이 들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제목을 미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서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을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형님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시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해도 그러나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께서 세상을 떠나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말씀을 써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철이냐 제철이냐 아니면 철이 지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때를 얻었다, 이 말은 제철이다, 이런 얘기죠. 뭐 과일을 먹으려고 해도 요즘에 수박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못 얻든지 이것은 제철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철이 되었다, 이런 시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새롭게 재적응의 시간을 제가 그동안 가졌었고요. 한국
들어와서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요즘에는 대놓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고등학교에도 이제 이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아직도 가능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제 그 고소가 들어가서 법적으로 또 문제를 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때를 못 얻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되든지 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도록 노력하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차를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힘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른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이게 현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미디어의 발달이 이제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해도 공간의 제한, 또 이 서신의 어떤 그 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야말로 귀가 가려워져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 유혹이 많고,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좀 실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도록, 진리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이단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터넷 치면 참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인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항상 힘쓰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세우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시대는 다르지만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이 세대에 맞는 전도 방법과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조차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참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임은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대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받아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대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만큼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몇십 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전도 전략이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과 그런 식의 전략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요즘 애들은 이런 말을 잘 쓰죠.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세대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꼰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요즘 애들은 이 말은 BC 1700년 벽화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BC 17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에 그때도 어른들이 요즘 애들 때문에 골치를 아주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AD 1300년에 요즘 애들은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세대 차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과거 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세대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만 조금 쫓아다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저 같은 사람은 뭐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이들하고 좀 가깝게 지낼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그 한국의 그 전형적인 사회의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한국을 통해서 지금 50대, 60대, 40대부터 60대까지 제일 많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숫자뿐만 아니라 사고라든지 생각들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세대에 따라 가지고 필요가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혹시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예. 신문을 조금 이렇게 뭐 신문이라고 하니까 좀 저도 꼰대를 들어도 마땅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뉴스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전 세계 25% 내지 30%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아주 큰 소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이 사회가 그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부장님이 이제 아이들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도대체 뭐냐. 조금 있다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나가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바꾸고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의자 배치도 하고 책상 배치도 하고 그리고 서열 관계도 그렇게 언어라든지 호칭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는요, 1982년도부터 1990년도 중반 정도까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 Y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의 세대는 X 세대라고 그래요. 좀 생소한 단어인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요즘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얘기예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Y 세대라고 하는데 그 전 세대를 X 세대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주류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죠. 그래서 베이비 붐 시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인구를 많이 이렇게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장려를 많이 해서 베이비 붐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도 후반부터 이제 자녀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게 돼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IMF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IMF를 맞고 난 후로 그 후의 세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MF를 맞을 때 IMF가 이제 1997년도부터 2001년도에 끝났는데 1997년도 그 즈음에 대학생으로 들어간 그 세대,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가 한 1980년도 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들은 IMF를 청년 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전 세대를 X세대라고 하면 IMF를 맞을 때 청년 시기였던 그 세대를 Y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IMF가 사회를 바꿨고 사람들 생각과 삶의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취직이 어느 정도 잘 되었죠.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스펙을 많이 쌓아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제 먹고 사는 이슈가 심각하게 삶과 연결되는 그런 세대.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을 한 시대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보면은 인터넷이 발달되는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들, 그래서 PC의 기종이 자꾸 바뀌게 되고 핸드폰 기종이 자꾸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보면 20대나 30대 이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1990년도 후반 8년도부터 2000년생 지금 이제 학생들 이런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이들 세대는 또 조금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하고 다른데 어떻게 들리냐면 태어나고 한 살도 되기 전부터 부모가 아이가 칭얼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핸드폰을 줍니다. 그럼 애가 멈춰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어느덧 어른들보다 더 이거를 익숙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다루고 핸드폰을 다루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부모에게 배웠겠습니까? 부모들은 만들어 놓은 세대지만 일반적으로 다룰 줄을 몰라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기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누르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국경이 없어요. 누르면 그냥 쏟아나오는 그 정보 때문에 세상을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세대를 넘나들면서 모든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라든지 생각 자체가 어른들하고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는 취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3포, 5포, 7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 영화를 가지고 어떤 형제가 이제 이 시대 분류를 좀 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영화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피난민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혼란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했던 그 모습을 그린 것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 반공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공산당은 싫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어르신들 세대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사상이 아직도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들어와 가지고 영화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잘 못 봤지만 이때는 이제 민주화 시대였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정권을 이제 바꾸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영화를 그 세대를 배경으로 한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 후에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IMF를 당해서 나라가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그래서 이 IMF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대와 후세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 세대의 흐름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Z세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휴먼, AI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학문을 해야지 내가 안정된 그 직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Z세대들은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세대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세대들 그 반공이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 이런 분들이 신세대들 보면 기백이 없다, 또 정의라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쓰는 얘기가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뉴질랜드 여 국회의원 하나가 환경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듣고 있는 다른 의원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자꾸 이제 야유도 보내고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5 먹은
의원인데 얘기를 하다가 오케이 부모 베이비 부머이죠. 베이비 부머의 약자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부모하고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세대 차이죠. 그런데 그 말, 오케이 부모라는 말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미식축구 선수들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 표식으로 국기가 이렇게 울려도 그 경의를 취하지 않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은 그런 미식축구 선수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있었는데 우리 신문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광고 모델을 삼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아주 그 공격을 많이 이렇게 당했는데 어떤 회사가 이 사람들을 이제 광고 모델로 딱 쓰니까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회사 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층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르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몇 배 뛰었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시부모님들이 얘야 김치는 이렇게 담근다 얘기하면 그냥 먹힐까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세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을 찾아봐요. 핸드폰을 탁탁 찍어서 어머님 그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정보가 더 좋은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이것이 검증됐을 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 욜로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밀레니얼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로 이렇게 함축해 놨는데 욜로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욜로족이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죠. 너는 딱 한 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욜로족.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You only live once. 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어차피 어렵고 그리고 미래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세대다. 그러면서 한 번 살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시키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돈보다도 삶 질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타임을 시키거나 그러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됐습니다. 돈이나 더 주세요. 돈 안 주면 나가겠습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회사를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사회가 그래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이키 같은 그 회사에서는 상표 문구를 바뀌었잖아요. Just do it. 그게 이제 보면 나이키 그 상표에 들어와요. Just do it.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그 상품을 많이 사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명품들을 많이 산다고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명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저축하는 대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골프장이나 호텔 이런 것이 성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예비할 것이냐. 미래 세대 조금만 있으면 이런 세대가
사회를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지상파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옛날처럼 뭐 장시간 이렇게 해서는 안 먹히고요. 10분 이내, 15분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메시지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대가 됐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 방법, 이것이 어쩌면 베이비붐 세대에 또 그 위의 세대에는 맞을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3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고 또 뭐 질문 안 하더라도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형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교회 와서 뭐 좀 조용한 것 같고 좀 지났는데 뭐 태국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교회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일까라고 뭐 교제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 CBF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역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CBF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캠퍼스 브레드린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CBF라고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는데, 모임에서 자생한 그런 그 대학생들 모임이었죠. 1982년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82년도에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좀 삶이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82년도였던 것이죠. 82년도에 CBF 그 대학생들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3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하기 시작되면서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모임이 계속 이렇게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강사들이 있었고 어른들이 좀 이렇게 그 도와주고 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청년들 스스로 모이는 그런 그 단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볼 때 복음보다는 교제 쪽으로 간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BF 출신들이 사실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뭐 필리핀에 가 있는 형제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형제들, 이 CBF 출신들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장로들도 많이 있고 일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뭐 잘못된 가르침도 가지고 와서 모임을 어지럽게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성적 범죄 이런 것이 연약한 점이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완전히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CBF 자체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고, 그래서 각 지역 교회별로 같이 이제 그 협력을 안 하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들 또 후배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이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젊은이들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인데
이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실까 이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뭐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별로 보여지지 않았었는데 2018년도 말부터 CBF에 관계된 선배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정식으로 모인 것은 2019년도 올해죠. 1월 달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대표 자리를 주면서 CBF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뭐 지역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지금까지도 같이 하는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모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걸 하려면 확실한 그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자. 교제에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CBF 이름을 바꿨습니다. CBF 선교회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시청에 옆에 있는 그 공유 사무실을 새를 얻어서 사무실도 있고 정식으로 이제 그 임원들과 함께하는 형제들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월 달 정도에 한 8주 정도 리더십 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로 연대기 성경 공부도 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카이캄이라는 사단법인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죠. 열린문이나 JNTV 이런 데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저희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CBF 선교회가 카이캄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카이캄 단체가 그 일반 교계 내 이 제도권 안에 가장 큰 그 연합 단체이기 때문에 CBF 선교회가 카이캄에 등록되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같이 어깨를 맞대면서 활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시비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켰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목회를 했느냐, 뭐 대표가 목사 자격이 있느냐 다 따졌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그 NTM 출신이잖아요.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20몇 년 동안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용인을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난 여름에는 워크숍도 해서 한 40-50명 정도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워크숍도 했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CBF 교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모임에 보면 알게 모르게 이 교수로 현직 교수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 사역, 특별히 대학교 사역을 하려면 교수들하고 연관이 필수죠. 그래서 이런 뜻을 비췄을 때 많은 교수 모임의 그 형제 자매인데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분들이 협력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BF 교수회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제 교직원 3분까지 합해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있는 3분까지 합해가지고 22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교수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는 11월 2일에 CBF 그 이름으로 찬양 복음 콘서트를 이화여대 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자꾸 이거를 모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강북 지역에 CBF 이름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북 지역에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고, 강북 지역에 대학들이 제법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대학으로 들어갈, 지금은 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훈련이 되고 이제 준비가 되면 각 대학으로 다 들어가서 대학별로 모이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도 CBF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연재 교회를 중심으로 부산대 앞에, 부산 연재 교회는 부산대 앞에 이제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CBF 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에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유학생들이 같이 그런 장소들을 활용을 해서 모이고 있어요. 다 CBF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에서 외국 유학생들 모임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있어요. 제가 인천 지역의 대학교를 보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하대 교수 한 분이, 교파분인데 이제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서 사역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넘겨야 되는데 다른 마땅한 데 갖고 넘겨도 잘 담당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까지 연락이 돼서 제가 이것을 받아서 마침 이제 그 근방 지역교회, 서인천교회 일꾼들이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모임이 인하대학 안에서 모이고 있어요. 교수 방에서 처음에는 모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하대학 안에 강의실을, 교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 교회에서 CBF 정기 모임이 매주 화요일마다 있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젊은이들에게 맞는 주제를 매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강사진 교수회. 여기 이제 강사진도 있고 임원진도 있고 CBF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진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대표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현재 지역교회 장로로 계시면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표들을 맡고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함께 해서 뭐 헌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일꾼들이 모였는데, 일꾼들이 이제 지금의 지역교회 장로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분들은 CBF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지역교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5개 정도의 지역교회가 CBF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CBF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대를 초점을 맞춰서 하고 전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생각하면 세 가지 사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국내 사역, 국내 유학생 사역, 해외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등록을 시키려고 추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동아리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면 지역교회로는 안 되죠. 선교단체가 한 20여 군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300여 대학이 있는데 22개의 그 선교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CC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대학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기를 인하대, 그다음에 인천 연대 송도 캠퍼스, 그다음에 부산대, 그다음에 호서대, 그다음에 광운대 이런데 주님 참 그 자비를 베풀면 내년에 동아리를 등록을 정식으로 시켜서 CBF 선교의 이름으로 우리 모임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모이고.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교회 수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이렇게만 오고 이들의 활동 그 범위는요 캠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교회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내 사역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꾼을 양성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학생 사역은요, 여기 보면 한국 대학에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6만에서 2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대가 이제 제일 많은데 4,727명이죠. 총 인원이 한 3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거의 한 15% 정도의 그 대학교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만 한 700명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예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이제 눈에 띄고 이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라 하면 안 와요. 이들이 특성이 있어요. 이 유학생들은요, 우리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려면 이런 CBF 선교회 같은 이런 등록되어 있는 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단 시비들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이단 시비 걸리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들 모여서 시청 사무실이에요. 공유 사무실인데 거기서 모여서 교수 회의를 하고 발표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교수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현장감 있게 이제 연구들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추계 예술대학에 들어가서 신인 걸그룹에게 매주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인터넷 딱 치면 이분들이 나와요. 연예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7인조인데 한 명이 빠져 있는데 제가 매주 들어가서 걸그룹들이 모여요. 바쁜 중인데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6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10대도 있어요. 눈높이를 철저하게 낮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잖아요. 고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 대표가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 대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연결도 시켜주고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서 모이면 그냥 듣다 와요. 요즘 세대는 뭐 이렇게 딱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 꽂으려고 하면 안 먹히죠. 그래서 다 털어놓게 하고, 그래서 맞다 하고 공감하다 보면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인하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강의실이거든요. 교수 인하대
이런 데는요,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중국에도 CBF 사역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인천이 좀 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대 그 교수 한 분이 연결이 됐는데 믿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제주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주대학만 해도 육지에서 온 학생들이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사람인데 물 건너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에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교수가 볼 때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돕기가 힘들고, 그래서 교회가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 일단 비전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문제들이 있고 조그만 교회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필요는 많고 그런데 일할 때는 많은데 일단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뿐만 아니라 실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죠. 요거는 이화여대에서 지난달에 저희가 찬양 복음 집회를 했어요. 2대 강당을 빌려서 1회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부산대, 연대 이런 데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연평화 형제 팀이에요. 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뭐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 중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모인 분들이 한 250명 내지 300명 되는데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갔습니다. 진진이, 은진자매님 이렇게 팀도 와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연평양진 팀과 진진자매님의 이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요거는 끝나고 다들 모여서 이제 그 스텝진들하고 모임 청년들이 이제 그 기념 촬영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전도 선교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전략도 제가 태국에 가서 이번에 사실 태국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태국 모임 가운데 그 젊은 사람들 사역을 준비를 해라.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도 그런 도전을 할 건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CBF 선교회가 한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해서 활동을 해라. 그런 거죠.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선교사 한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인도네시아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의 그 임원 한 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대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지에서 일하는 그 선교사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국 문화원 같은 걸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이거 선교 발판이 되는, 대학생들을 잡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야죠. 가서 전하라. 과거 같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틈이 생기면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서 그곳의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현장에서 모이고 그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오겠다 하면 그때 이제 그런 사람만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은 시베프 선교회 혼자서만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지역교회들이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교파에도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였을 때 마치 모래알 같은 관계인 거죠. 이 교회 배경도 틀리고 교단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 모였는데 믿음이 서로 이게 화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진흙같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같은 그 생활들을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면 얼마든지 늦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